집착. 내가 집착한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뭘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나를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른 사람 만나서 나도 좀 편히 살면 안 돼? 당신도 이미 알잖아. 이대로 사는 건 서로 불행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인생이야? 이젠 나를 좀 자유롭게 놔줘. 나 달라고? 날 이렇게 버리고 떠나겠다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인생이야? 그래. 다 좋아.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이혼해. 당신이 내 마음에 남긴 상처. 나 혼자 짊어질 테니까. 남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정인지 씨는 참아왔던 눈물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사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67세 정인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인지 씨는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과 수십 년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한 긴 세월 속에 행복과 고생이 얽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동반자였기에 남편을 향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배신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동창회를 다녀온 남편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혹시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읽어내려가면서도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인지 씨가 겪으신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주는 배신감이란 어떤 감정일까요? 평생을 함께하고 의지해온 사람이기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홀로 견뎌내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서 정인지 씨는 결국 황혼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사연의 글 한 줄 한 줄에 그 깊은 상처와 기가 막힌 심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정인지 씨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고 이 이야기가 또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과 함께한 지난 세월을 회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남은 아쉬움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정인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예술 분야에 재주가 많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종종 저런 재주를 썩히긴 아깝다라며 칭찬할 정도로 뭐든지 척척 해내셨다는데요. 그 재능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남편의 뒷바라지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인지 씨의 남편분께서는 결혼 초창기부터 꿈꾸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정말 쉼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집안을 꾸려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인지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작업복을 매일같이 다림질하며 일일이 챙기는 그 정성에 주변 사람들은 다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때는 오로지 남편의 성공을 돕는 것만이 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사업이 커지면서 더욱 바빠질 때마다 정인지 씨의 마음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잠자리에 드는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분 역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잠깐이라도 집에 들를 때면 늘 정인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정인지 씨는 그 따뜻한 한마디면 힘든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정인지 씨는 당시의 남편을 내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회상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는 동안 정인지 씨는 어쩌면 자신도 꿈꿔봤을 삶을 조금씩 포기해가며 가정에 더 충실해졌습니다. 그저 가정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그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마음을 접고 산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인지 씨께서 그렇게 헌신하며 남편과 함께 일궈온 세월 덕분에 정인지 씨는 지금의 장성한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참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시간 속에서 남편과 힘을 모아 키워낸 아들과 딸은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고 남들 앞에서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식들로 자라주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정인지 씨의 아드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어서 대학 졸업 후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묵묵히 한 분야에 매진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 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딸은 사회에 나가 자신의 일을 찾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종종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사소한 선물을 챙겨주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정인지 씨는 늘 애틋한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내겐 큰 복이지. 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지난 세월이 있었기에 정인지 씨는 지금 누구보다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제 몫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인지 씨는 마음 한편에 큰 위안과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이 모든 것이 지난 세월의 고생을 잊게 해줄 만큼 충분한 보상이라 여기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온했던 어느 날 정인지 씨는 남편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술자리를 그다지 즐기지 않던 남편이었고 어디를 가든 자정을 넘기지 않고 꼭 집에 돌아오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이 계속 졸랐다고 하니 무척 오랜만에 편히 즐기고 오라며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당신도 친구들이랑 가끔은 나가서 노는 게 좋지라며 별 생각 없이 격려했지만 왠지 모를 생소한 기분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되기 전 약속이나 한 듯 정인지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금방 도착할 거야 라는 말이 남편답게 느껴졌고 정인지 씨는 다시금 남편의 그런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살짝 취기가 오른 얼굴로 들어서며 무심한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 웃음에 왠지 모를 들뜬 느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날 밤 남편의 낯선 모습이 마음 한편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창회를 다녀온 것뿐이었지만 남편의 표정과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별것 아닌 듯 여겨보려 했지만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아있었고 한동안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점점 더 자주 동창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사는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잠시 만나는 것뿐이라며 가볍게 설명했지만 만남이 점차 잦아지면서 이 모든 것이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느꼈지만 무작정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어 그저 마음 한편에 이 의문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번 집을 나서며 차려입고 낯선 향수 냄새까지 묻혀오는 남편의 모습이 정인지 씨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집안일에도 신경을 썼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의 변화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믿었던 시간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정인지 씨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정인지 씨의 남편은 평생 동안 옷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호하며 옷을 사야 할 때도 늘 골라주는 대로 입었기에 정인지 씨는 남편의 옷을 챙겨주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낯선 외출복을 입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세련된 색감의 바지를 입은 남편의 모습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인지 씨는 자연스럽게 이거 언제 샀어? 내가 본 적 없는 옷이네.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 그냥 백화점. 상품권이 생겨서 사봤어. 가끔 나도 새 옷 좀 입어야지. 라고 대답했지만 정인지 씨는 남편의 말이 왠지 낯설고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의구심을 품은 채 그저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정인지 씨는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집에서 핸드폰을 잠그지도 않았고 벨소리가 울리면 대수롭지 않게 핸드폰을 집어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이후부터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을 무언가 소중히 여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나 진동이 울리기만 하면 화면을 재빨리 감추거나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경우에는 급히 다른 방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인지 씨는 속으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대체 누군데 저렇게 허둥지둥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 지내오며 신뢰해온 사람인데 괜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질까봐 애써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정인지 씨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동창회 이후 남편의 동창들과의 모임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더니 이제는 2주에 한 번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요즘 모여서 얘기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라고 즐거운 듯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인지 씨는 의문이 들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인지 씨는 남편에게 웃으며 나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같이 가보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당신이 갑자기 거길 왜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라며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반응에 정인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남편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그 반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리며 집을 나서는 모습에 이제는 알 수 없는 거리감과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을 믿고 의지해온 정인지 씨였지만 이제는 그간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며 서운함과 상처가 가슴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동창회에 다녀온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은퇴 준비를 마쳤고
평생 도맡아 하던 모든 사업을 인수인계하고 이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은 보통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바빠서 미뤄뒀던 취미도 즐기며 보낸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정작 남편은 은퇴 후에도 정인지 씨와의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는커녕 여전히 바쁘게 친구들과의 약속을 챙기며 다니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집을 나서며 어디론가 바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지 씨는 차츰 더 큰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낯선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풍겼고 그 냄새가 마치 여성의 화장품 냄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잦은 외출과 변화된 태도는 정인지 씨에게 너무도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정인지 씨는 용기를 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너무 잦은 것 같아. 좀 줄이고 우리도 여행도 가고 나들이도 같이 다니면 좋잖아. 당신도 은퇴했으니 이제 우리 한 번쯤은 같이 여유롭게 지내보면 좋지 않겠어? 정인지 씨는 조심스레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와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인지 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대충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자꾸 나만 끌고 다니려고 해?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되잖아.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오는 게 그렇게 불만인가? 남편의 격앙된 반응에 정인지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걸까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속 깊은 상처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는 법이 없던 다정한 남편이었기에 정인지 씨는 그저 충격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용기를 내서 은퇴한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인지 씨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쌓아온 세월이 이렇게 덧없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인지 씨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차마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그 차가워진 태도가 정인지 씨의 마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인지 씨는 평소처럼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뜻밖의 물건이 손에 닿았습니다. 바로 영화표 2장이었죠. 남편은 정인지 씨와 결혼 후 영화관에 거의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지 않았고 나이가 들고 나서도 요즘 영화관은 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데라 좀 민망하지 않냐며 늘 거절해왔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다닌 걸까요? 정인지 씨는 순간 그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눈 감으려 했던 남편의 변화가 그 영화표 한 장으로 선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표는 오랜 불안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고 정인지 씨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남편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늦은 저녁 무렵 들어오며 기분 좋게 한 잔 마시고 온 듯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옷에서 영화표가 나왔어. 누구랑 갔던 거야? 남편은 놀란 듯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내 옷을 왜 뒤졌어? 왜 멋대로 남의 물건을 뒤져?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쌓아왔던 의심과 불안이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인지 씨는 내가 뒤질 수밖에 없게 한 건 당신이야. 이제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이 계속 나 의심했던 것도 알아. 이제 당신도 편해질 때가 됐잖아.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말에 정인지 씨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왔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혼 이야기는 그야말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모든 기억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정인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정말로 누군가 있는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의심하는 거 다 맞아. 나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의 고백은 냉정하고 담담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정인지 씨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의 단호한 표정과 태도에서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소중한 친구였는데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나 살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난 그 친구가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고 한때의 친구로서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전 친구니까 잘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같이 있고 싶고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 이게 나도 참 어이가 없지만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고 놓을 수가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눈빛에는 설레고 행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정인지 씨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믿고 의지해왔던 남편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나 저 먼 곳으로 가버렸음을 느끼며 정인지 씨는 가슴 깊이 절망을 느꼈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을 남편은 너무도 가볍게 뒤로 하고 있었고 평생을 바쳐 헌신해 온 자신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옮겨간 남편의 모습에 정인지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정인지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벅찬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심을 묵묵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한동안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끊임없이 정인지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청춘을 되찾은 것 같다는 남편의 말, 자신과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던 그의 목소리가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아 정인지 씨를 괴롭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말들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정인지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어느 날 남편은 짐을 싸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듯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고 그저 가방을 챙겨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이 떠나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편이 없는 방을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그가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인지 씨는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자신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아갔고 상담을 통해 그간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단 결과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되었고 한동안 약을 복용하며 스스로를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싶어도 정인지 씨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끝내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난 그 배신감이 정인지 씨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깊은 상처를 오롯이 자신 혼자 짊어지고 버텨야 한다는 절망감에 하루하루가 겨우 지나갔습니다. 정인지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은 마치 몇 년을 버틴 듯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정인지 씨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멍한 상태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길가에 붙어 있는 한 전단지가 정인지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띄었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좋아했던 미술이 있었지. 정인지 씨의 가슴 한켠에 잊고 지냈던 어쩌면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 시간들이 정인지 씨에게는 순수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잔뜩 설레며 미술을 배우고 싶다던 자신이 떠올랐고 그때는 정말 그림만 있어도 세상이 밝게 보였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세월 동안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잊어버렸던 자신의 꿈, 오래전 바람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인지 씨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정인지 씨는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화센터에 들어선 정인지 씨는 접수 데스크에 놓인 수강 목록을 꼼꼼히 살펴본 끝에 동양화 코스를 신청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적어도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붙잡고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차오르며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기분에 정인지 씨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간 자신이 좋아했던 일들을 억누르고 살아온 것이 결코 옳은 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무언가 다른 삶이 필요했습니다. 이제야 정인지 씨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이 정인지 씨에게는 어쩌면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동양화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정인지 씨의 삶은 점차 새로운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 몰두하는 시간들은 정인지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작은 붓을 들고 세밀한 선을 그어나갈 때마다 머릿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상처가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지 씨의 동양화 강사 역시 정인지 씨의 감각과 표현력에 깜짝 놀라워하며 정인지 씨가 더욱 자유롭게 그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지 씨는 매일처럼 붓을 들고 색을 칠하며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만의 감정을 하나씩 표현해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만큼은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고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분노가 종이 위에 고요히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시간이야말로 평생 기다려온 자유와도 같은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정인지 씨는 그림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고 남편에게서 받은 배신의 충격이 서서히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컸지만 이제는 남편과의 이별이 곧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인지 씨는 그 결심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인지 씨는 아이들을 불러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결정을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이별과 새로운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그리 편한 일은 아닌지 남편의 얼굴에는 약간의 창피함과 불편함이 비쳤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저 담담하게 이제 아버지와 나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확고한 표정에서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식들은 어이없어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정인지 씨는 자신이 오랜 세월 견뎌온 인생의 한 장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혼자 지내는 생활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겠지만 이제 정인지 씨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이 생겼습니다. 동양화를 통해 표현하는 작업이야말로 지금의 정인지 씨에게는 작지만 큰 행복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림 앞에 앉아 붓을 들 때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더 충만해지는 듯한 평온을 느끼며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인지 씨의 성실한 태도와 뛰어난 감각을 눈여겨본 강사는 이제 그녀가 진정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다며 대회에 출품하여 등단을 목표로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등단이라니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정인지 씨에게는 이 기회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 미처 이루지 못했던 예술적 꿈을 이제 다시 붙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희생하고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워진 하루하루가 정인지 씨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자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의 이별이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정인지 씨는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혼자가 되니 많이 힘들고 외로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강한 면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저도 제가 가진 이 재능을 믿고
계속해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 또 다른 봄을 맞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인지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그 배신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느낄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정인지 씨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용기와 자신을 되찾으려 한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을 찾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는 그 과정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억눌러야 했던 소망과 꿈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인지 씨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새롭게 피어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계시니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토록 아픈 이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새 인생의 길을 닦아 나가시는 정인지 씨의 이야기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인지 씨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인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정인지 씨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나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서 보려는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정인지 씨처럼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새롭게 그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자 할머니, 올해로 78세이신 이분은 평생을 김장과 함께 사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김장은 단순한 겨울 준비가 아닌 가족이 하나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매년 큰 손주들의 제잘거림과 며느리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할머니께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할머니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번 김장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제는 바빠서 못 온다는 아이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손주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다 함께 모이길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이 말씀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송영자 할머니의 특별했던 김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송영자 할머니는 강원도 횡성에서 평생 농사일과 가사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송 할머니께는 3자녀와 5손주가 있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웃고 떠들며 김장을 하던 그날들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으신다고 해요. 할머니의 집 마당은 겨울마다 김장 준비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커다란 고무대야에는
절인 배추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빨간 고춧가루와 양념이 담긴 통에서는 진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할머니를 도왔죠. 어이쿠, 손주야. 양념은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란다. 에이, 할머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양념을 묻히며 장난치는 손주들을 보며 할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옆에서는 큰아들이 엄마 올해 배추가 정말 잘 됐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막내딸은 양념을 버무리다 옷에 튀긴 고춧가루를 보고 투덜거리면서도 엄마,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했었죠? 참 그립네요 하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득 찼던 웃음소리와 고소한 배추전 냄새는 송할머니께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겨웠던 풍경은 언제부턴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5년 전부터 자녀들이 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며 김장날에 빠지기 시작했죠. 한두 명이 빠지던 것이 어느새 모두의 일이 되었고 마당의 고무대야는 할머니 혼자 채우기에도 버거운 일이 됐습니다. 손주들은 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송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애들이 바쁜가 보지.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되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쓸쓸함은 커졌습니다. 이 배추들을 혼자서 만지다 보면 옛날이 떠오르더군요. 웃음소리도, 고춧가루 냄새도, 아이들 재롱도 이젠 전부 다 사라졌어요. 김장날 할머니는 혼자 김치통을 정리하며 마당 한편에 놓인 빈 고무대야를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누구도 오지 않는 조용한 집, 차가운 겨울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마당. 할머니는 그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내가 살아온 이 시간이 대체 뭘 남겼을까?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가장 서운한 것은 자녀들이 이제는 김장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엄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 올해는 김치 사다 드릴게요 같은 말뿐이었죠. 할머니는 그때부터 김장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고리였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 고리가 끊어져 가는 것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아무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치가 맛없어지면 어쩌겠어요? 문제는 김치가 아니라 이 가족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송영자 할머니의 이 말 속에는 우리도 잊고 지낸 가족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횡성의 작은 병원에서 송영자 할머니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가운 진료실의 공기 속에서 할머니는 담당이의 목소리를 멍하니 듣고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늦가을의 단풍이 마치 눈물처럼 흩날리는 듯했죠.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진료실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홀로 앉은 방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억들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마주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첫 돌잔치, 자녀들의 졸업식, 그리고 매년 겨울이면 온 가족이 모여 담그던 김장 김치까지, 이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하나씩 전화를 걸 때마다 할머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짬을 내어 받은 듯한 전화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치료법도 많다던데. 건조한 위로의 말들과 함께 전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할머니의 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늦가을의 바람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매년 하던 것처럼 김장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전통이니까요. 마트에서 배추를 고르며 할머니는 작년 김장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큰 손주가 배추 씻는 걸 도와주겠다며 물장구를 치던 모습, 며느리들이 양념을 버무리며 나누던 웃음소리, 막내 아들이 숯불 갈비를 구워주겠다며 폼 잡던 모습까지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에게 김장 날짜를 알리자 돌아온 답변들은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이번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엄마, 애들 학원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기간이라 못 갈 것 같은데. 자녀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 누구도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달래줄 순 없었죠. 40년 넘게 이어온 가족의 전통이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대요. 평소 같았으면 손주들이라도 찾아왔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손주들의 일상은 즐거워 보였지만 할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점점 짧아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형식적인 이모티콘과 함께 오는 짧은 메시지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펼쳐진 하얀 배추들이 마치 시간의 흔적처럼 차갑게 늘어서 있었죠. 예전에는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버무리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던 손이 잠시 멈췄죠.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할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없이도 이 가족은 잘 살겠지. 한숨 섞인 독백이 가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가 할머니의 발치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느덧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송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김장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호준아. 엄마인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백을 하듯 한 글자 한 글자를 조심스럽게 골라가며 말씀하셨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김장하려고 하는데 작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한숨 섞인 대답이었죠. 엄마,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마감이라. 첫째 아들 호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셨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말은 어떠니? 다음 주도 애들 학원이랑 과외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명들은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술술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둘째 딸 일화에게 건 전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막내 정호의 답변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엄마, 김장은 이제 다들 사 먹잖아요. 굳이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김장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일화는 양념을 버무리며 웃고 있었고 호준이는 배추를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정호는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20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일화가 배추전을 먹겠다고 조르던 모습, 정호가 양념 맛을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던 순간 호준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추를 씻겠다고 나서던 모습까지. 너희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배추전도 이제는 내가 다시는 못 해줄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는데 마침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즘은 김치도 다 배달해 주잖아요. 일화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로 단체 채팅방이 조금씩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김치 파는 곳 알아봐 드릴게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제 그런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둘 올라오는 메시지들. 얼핏 보면 자녀들의 걱정 어린 마음이 담긴 것 같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마당에 쌓아둔 배추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마당이 이제는 낙엽만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셨습니다. 해마다 찍어온 김장 사진들, 점점 커가는 아이들, 늘어나는 가족들, 그리고 조금씩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할머니의 인생이자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진들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창밖으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앨범을 덮으셨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자녀들은 이제 김장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맛집 추천, 배달업체 정보, 김치 공장 견학 제안까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죠. 나는 김치가 필요해서 하자는 게 아닌데.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건 단순한 김장이 아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죠.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송영자 할머니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단체 채팅방에 할머니가 올린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시작이었죠. 얘들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김장이 어쩌면 엄마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김장이 될 수도 있어. 채팅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사실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래. 아직은 괜찮지만 조금씩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하시는구나.
운이 나쁘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잠시 숨을 고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은 마치 오랫동안 심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선명해. 호준아, 내가 5살 때 배추전 먹겠다고 떼쓰던 거. 일화야, 내가 10살 때 양념 버무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온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 정호야, 내가 중학생 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루 종일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지더니 이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기억들도 점점 흐려질 거래. 어쩌면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대. 채팅방에는 충격에 빠진 자녀들의 메시지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섞인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이번 김장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안 될까? 예전처럼 마당에서 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웃고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도 듣고. 순간 채팅방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호의 거친 음성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형님, 누님,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상황까지 갔다니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길래요. 정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장이 귀찮아서 바빠서 이런 핑계로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일화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우야,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참 너무했다. 너무했어. 호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큰 손주 민서가 처음으로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매일 SNS에 맛집 다니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올리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할머니랑의 시간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네요. 채팅방이 눈물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가 다시 한번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진정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모일게요. 예전처럼요.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요. 제가 지금 형님이랑 누님한테 전화할게요. 손주들도 다 데려올게요.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마당에 쌓인 배추들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자녀들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김장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 끝에 오랜만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안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기 중엔 배추와 고춧가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배추를 씻고 고무대야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마당엔 소금에 절인 배추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빨간 고춧가루와 새우젓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처음 도착한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큰아들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배추 좀 옮겨드릴게요. 할머니는 큰아들의 손길을 보며 오랜만에 안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딸과 막내 아들도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딸이 배추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배추 냄새가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릴 때 생각나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띠셨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죠. 솔직히 처음엔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회사 일도 많고 솔직히 김장은 엄마 혼자 하셔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어릴 적 기억도 떠오르고 엄마가 왜 이렇게 간절히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마당에는 어느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배추에 양념을 묻히며 장난을 쳤고 자녀들은 어깨를 맞대고 일하며 예전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정호가 김치를 양념 속에 넣다가 옷에 양념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봐요. 저 김치 어땠어요? 큰 아들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김치만 맛있으면 되지. 모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웃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면서 우리를 챙기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기억 때문이에요. 김장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알았어요. 김장을 마칠 때쯤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울게요.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만든 김치를 곁들여 수육을 삶아 먹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손주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할머니, 배추전도 해주세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배추전 반죽을 꺼내 다시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뜨거운 수육과 김치를 맛보며 나누는 대화는 그동안 쌓였던 서먹함을 녹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김장날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했지만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이 행복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겁이 나요. 내년에도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김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은 그저 이 순간이 고마울 뿐이에요. 송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김장은 이렇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며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내년에는 꼭 더 자주 얼굴을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장을 하며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들던 그 따스한 풍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대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모습에서 사랑과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임이 단순히 따뜻한 재회의 장면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김장은 송영자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난 뒤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과연 할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려고 했을까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들었기에 김장이라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쌓아오신 이 김장 문화는 그들에게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송 할머니께는 이 김장이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김장이 아니었더라도 자녀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할머니가 더 이상 김장을 준비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가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계기나 사건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송영자 할머니의 가족에게 이번 김장은 그런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후 자녀들은 한결같이 왜 그동안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혼자 김장을 하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오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안 오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딸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기에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셨는지 느꼈어요. 그들이 이번에 김장을 함께하며 느낀 깨달음은 단순히 김치 한 포기를 만드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가족들이 올해는 바빠서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느꼈던 외로움은 여전히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겁니다. 저 혼자 김치를 담그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맛있게 담가도 먹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는 현실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할머니께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이 순간은 할머니께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송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김장이라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소중함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김장은 송 할머니의 가족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한데 모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할머니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의 소중함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전통이나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의 김장날처럼 따뜻한 사랑과 추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엄마 곁에서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다고? 대구가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말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5세 홍은희 님이십니다. 대구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온갖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된 이야기입니다. 홍은희 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울 법한 아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아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깨지기 쉽다는 것이 너무나도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홍은희님께서 직접 편지로 전해주신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늦둥이 아들을 낳고 키우셨던 지난 날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 성공적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을 때의 자랑스러움, 가리고 며느리를 맞이하며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설렘까지.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부모님을 잃고 나면 그때 가서야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상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어떤 울림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홍은희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은희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또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요. 오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애틋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은희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은희 씨는 올해로 75세입니다. 대구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계세요. 4년 전 남편분과 사별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아주 든든한 동반자셨다고 해요.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던 부부였죠. 사연의 시작은 이 부부가 늦둥이 아들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홍은희 씨는 늦둥이 아들 김대국을 얻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는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매달 희망을 품고 기다리다 끝내 실망해야 했던 날들이 몇 년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이 하나 낳을 수 없을까?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기적처럼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46, 이미 기대를 내려놓으려 했던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홍은희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태어난 김대국은 부모님에게 말 그대로 보물이었습니다. 대국이가 울면 부모님도 울고 대국이가 웃으면 부모님도 웃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크게 넓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바람을 담아 붙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기쁨을 떠올리며 홍은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 손에 쥐어진 대국이가 얼마나 작고 소중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보자마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날부터 제 삶은 온전히 대국이의 것이었어요. 그렇게 홍은희 씨는 아들 대국이의 성장에 온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작은 건물 관리 일을 하던 남편분과 함께 늦은 밤까지 일하며 생계를 꾸리면서도 아들의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학용품 하나, 학원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매달 꼼꼼히 가계부를 적으셨다고 합니다. 대국이는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듯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홍은희 씨 아들 참 잘 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국이가 국립대에 합격했을 때는 마치 온 동네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축하가 이어졌죠. 그날 밤 홍은희 씨는 대국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아, 이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도,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해 준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대국이는 국립대 진학 후 사법고시를 패스하며 검사가 되었습니다. 홍은희 씨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죠. 이웃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고요. 물론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대국이의 결혼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멋진 서울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 힘을 모아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홍은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대국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국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만 은지와 대국이가 잘 지내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며느리 차은지 씨가 가족이 되었고 아들은 독립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홍은희 씨는 점차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차은지 씨는 서울 출신의 세련된 아가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당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홍은희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젊은 사람들이 시댁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께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고 명절에 얼굴을 비춰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은혜 씨 부부는 결혼할 때 재산을 보태주지 못했으니 우리도 할 말이 없다며 애써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마음 뒤에는 서운함이 점점 깊어져 갔죠. 저희가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은지에게 더 잘해줘야 했나? 아니면 대국이를 더 단단히 잡아야 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자꾸 헛헛해지는 거예요. 그 서운함은 아들 대국이와의 대화에서도 자주 느껴졌습니다. 특히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을 때 홍은희 씨는 직접 묻기 어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구가 손주 소식은 없니? 엄마, 은지가 아이를 안 갖고 싶대요. 우리 둘이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홍은희 씨는 머릿속이 하얘지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평생 꿈이었던 손주를 보는 소망이 이렇게 단번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중요한 결정을 자신에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난 그냥 옛날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도 속으로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참고 넘겼어요. 이제 와서 손주를 고집한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외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순간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일 겁니다. 홍은희 씨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온 날 의사의 표정은 너무나도 무거웠다고 해요. 홍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홍은희 씨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지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홍은희 씨는 몇 번이고 자신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괜찮다. 아직 괜찮을 거야라고요. 하지만 복도를 빠져나가 병원 밖에 서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달랐을까?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무섭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구나. 정말 아무도. 홍은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남편 생각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4년 전 사별한 남편은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고 해요. 남편과 함께였다면 이런 순간에 손을 꼭 잡고 의지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손을 내밀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처음으로 왜 나만 남겨두고 갔냐고 원망했어요. 그리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남편을 떠올리며 걸어가던 홍은희 씨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아들 대국이와는 결혼으로 점점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런 순간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대국이한테 연락을 해보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이라도 보면 조금 나아지겠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마음을 알면 달려와 주겠지. 이 생각이 들자 홍은희 씨의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다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짧게나마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죠. 그날 아들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무작정 그 아이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어쩌면 그게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몰라요. 자식은 부모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을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홍은희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구가 엄마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내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오늘 밤에 내가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 잠시의 침묵 끝에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갑자기요? 알겠어요. 오세요. 그 대답에서 느껴진 망설임과 당혹감에 홍은희 씨는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들의 허락을 받은 것이 어딘가 싶어 애써 위안 삼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니 놀라긴 했겠지. 그래도 내가 힘들어 이러는 걸 알면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아무리 은지가 조금 냉정해도 대국이는 엄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은 그녀의 기대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며느리 차은지는 문을 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한데요.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집에서 지내시긴 어렵겠어요. 근처에 깔끔한 모텔을 잡아드릴게요. 순간 홍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이라니요? 갑자기 찾아온 자신의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가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으니 이 아이들도 당황했겠지. 내가 괜히 신세지는 것 같아 미안하다 생각하자. 그날 저녁 아들은 바쁘다며 자정해야 집에 돌아오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홍은희 씨는 며느리와 둘이 동네 식당에서 서먹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내내 무표정으로 식사에만 집중하며
홍은희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간 며느리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든 홍은희 씨는 며느리를 찾으러 나갔고 그때 들려온 며느리의 대화 내용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짜증나 죽겠어. 노망이 난 것 같아. 빨리 제주도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특급 호텔 예약해놨잖아. 홍은희 씨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내용도 들려왔습니다. 대국 씨도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야근인데 짜증난다고 난리야. 평소에 알아서 연락 좀 드리지. 내가 봐도 진짜 너무하긴 해. 그 순간 홍은희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삶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떻게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갔는데도 이 아이들은 나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구나. 식당에서 모텔로 돌아오는 길, 홍은희 씨는 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행동은 이미 여러 번 상처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픔이 아들의 태도와 함께 복합적으로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며느리가 잡아주었다는 모텔 예약을 취소하겠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에 지퍼를 닫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텔 취소해라. 나는 집으로 내려간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듯 멍하니 서 있었지만 홍은희 씨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모든 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홍은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갑작스러웠지. 내가 너무 경솔했지. 그 애들도 자기들 생활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왜 나는 참을 수가 없을까? 하지만 이내 그 자책은 억울함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먼 길을 올라왔겠나. 며느리가 날 모른 척하는 건 그렇다 쳐도 대국이가 내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불빛이 번지며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달랐을까?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았겠지. 당신은 나를 늘 지켜줬잖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나를 위하는 사람도 없고. 그녀는 택시비를 내고 기차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역 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더욱 자신의 외로움을 절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홍은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모든 걸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꾹 누르며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억울함과 서러움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아끼고 또 아끼던 날들, 국립대에 합격한 날의 기쁨과 감격, 검사 임용 소식을 듣고 울었던 날. 모든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지만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지금 이 기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자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운 것도 미운 거지만 급히 찾아온 엄마를 이렇게 무정하게 대하는 아들은 또 얼마나 미운지 아니,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친 게 잘못이었나?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녀는 한동안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떨구며 그렇게 자신이 겪은 모든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그 마음속 깊은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홍은희 씨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는 기대하지 말자. 더는 바라지 말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이런 상처뿐이잖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날로 모든 정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결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는 아직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채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며느리와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큰 충격을 받은 홍은희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앓아누우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죠. 그러는 동안 한 번쯤은 아들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물어줄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대화였죠. 엄마, 잘 내려가셨어요? 갑자기 왜 오셨다 가셨어요? 그저 이유를 묻는 짧은 말뿐이었고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나 관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홍은희 씨는 고요히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런 말을 삼키셨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고 힘들어서 간절히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걸 이렇게 무심하게 받아들이다니. 내가 어디까지 이 아이를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걸까?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채로 누워있던 어느 날 홍은희 씨는 문득 남편이 남겨주고 간 상가 건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가는 홍은희 씨 부부가 평생 함께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그곳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말년에는 자식이 없던 상가 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며 건물을 남편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땀이 스며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은희 씨는 그 상가가 당연히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건물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 고마워할까? 아니면 이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마지막 마음마저 짓밟아 버릴까? 아니, 이 아이들은 이 상가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 생각이 들자 홍은희 씨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남편의 유산을 아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한숨만 쉬고 있는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마음의 병으로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길에서 마주한 봄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진 못했죠. 그러다 그녀는 우연히 놀이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아이들이 모여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장난을 치는 아이들, 미끄럼틀을 타고 깔깔 웃는 아이들, 서로 쫓고 쫓기며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본 홍은희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홍은희 씨는 문득 자신이 결혼 후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손주를 키우는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딩크족을 선언하며 손주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했을 때 느꼈던 서운함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서운함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손주를 보지 못한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아들 내외에 대한 실망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유산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건 옳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또 이걸 당연히 물려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남편의 뜻마저 모욕하는 일이야. 차라리 이 유산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내 치료비로 넉넉히 쓰고 남은 돈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자. 그게 더 옳은 길일 거야. 남편도 그 결정을 응원해 줄 거야. 그 결심을 내린 순간 홍은희 씨는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억눌리던 감정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유산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된 홍은희 씨는 차츰 마음을 다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산이 없었다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이 더 깊어졌다고 해요. 이 돈으로라도 나를 지켜야겠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시작된 대학병원 생활. 홍은혜 씨는 큰 수술을 앞두고 1인실에 입원하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는지 자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얼굴에서 홍은희 씨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을 먼저 느꼈다고 해요.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큰 병이면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죄송해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려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엔 울컥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금세 병실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의 크기와 간병인의 움직임에 오래 머물렀죠. 홍은희 씨는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금세 눈치챘습니다. 자신이 좋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유산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아, 이제야 이 아이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구나. 이건 관심도 걱정도 아니야. 이 아이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궁금한 거지. 참, 이게 내 자식과 며느리라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홍은희 씨도 혹시 두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병을 걱정해서 오는 게 아닐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간병인은 왜 두셨어요? 저희가 간병해 드릴게요. 가족이 간병하는 게 더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간병하면서 옆에 있으면 더 좋으실 거예요. 병원비도 아끼고요. 두 사람은 간병인을 자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홍은희 씨 곁에서 간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홍은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됐다. 간병인이 더 편하다. 너희는 바쁜 일이나 보거라. 아들의 얼굴은 그 말을 듣고 굳어졌고 며느리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간병 이야기는 물론 홍은희 씨의 건강 상태와 병원비를 끊임없이 물어보며 그녀의 속을 떠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사실 2달 전 수술 일정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은 며칠 동안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그 감정과 별개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은희 씨는 남편이 남긴 유산,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노후 자금, 그리고 병원비로 남은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갔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산은 모두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이 이 결정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 꼭 그 뜻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한참 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상관없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했습니다. 홍은혜 씨는 유언장 작업을 마무리한 뒤 유산이 가게 될 동네의 어린이 재단을 한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로 찾아온 아들은 다급한 얼굴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동네 어린이 재단에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대체 왜 거길 갔어요? 홍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거기 다녀왔다. 내가 가진 돈은 이제 거기로 갈 거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울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홍은희 씨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잘못했냐고? 대구가,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말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믿지 않는다. 그 대화는 아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 며느리와 함께 병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엄마 곁에서 정말 잘할게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장면을 보고도 홍은희 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야. 이 아이들이 갑자기 변했다고 믿을 수는 없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이렇게 구는 거겠지. 결국 마음속에 남은 건 탐욕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 홍은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번이고 병실을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홍은희 씨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을 찾으며 간병인을 대신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식사를 챙기며 보살피려 애썼습니다. 엄마,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계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안 편해요. 빨리 나으셔야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만 보면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홍은희 씨는 그들의 진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홍은희 씨는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후 몇 차례의 작은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를 돌보려 했습니다. 엄마, 치료 끝나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며칠이라도 저희가 직접 보살펴드릴게요. 어머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정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아들 내외가 노력하는 척해도 그녀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진심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계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홍은희 씨는 힘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그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통해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나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니 내 남은 삶은 더 이상 후회가 없을 거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복잡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때로는 당연히 여기고 그들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늘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부모님께 조금 더 진심을 다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적은 없었나요? 홍은희 씨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는 오롯이 그녀만이 알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통해 한 번쯤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홍은희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혹은 그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